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어느 분께서 댓글 남기신 것을 보고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이겁니다. 하이브리드는 택시로 어떨까요? 라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죠. 마침 저도 하이브리드 택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자, 택시 준비생입니다.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최근 이런저런 영상을 보고 다니는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택시로 하이브리드는 별로일까요? 주변에 합으로 오래 운영하신 분 계시면 관련 내용 한번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이브리드를 운행하시는 기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약간 중립적으로 모르겠다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른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동네발이로 1년에 2만 3만 정도 운행하실 거라면 괜찮은 선택이겠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영업으로 6만 이상의 키로수가 나온다면 1년에 한 번 수백만 원짜리 납축 전지를 교체해야 한다면 LPG 연료 대비 유리한 점이 없습니다. 게다가 가다서다 시내 주행이 많고 가끔은 고속 주행 등등 가혹한 조건이기 때문에 축전지 교체 시기는 일반 승용차보다 빨라질 듯합니다. 구입 시 차값도 비쌉니다. 여타 소모품 교체 주기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비용이 LPG 차량과 별 차이가 없을 듯합니다. LPG 엔진은 우리나라 기술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가혹 조건에도 장구장이 없고 튼튼하고 LPG 하이브리드를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또 중요한 건 택시나 LPG 연료에 한해서만 18.5% 유가 보조금이 나옵니다. 의견 댓글 달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한번 보시죠. 우리가 다수가 한다라고 꼭 가장 이상적이거나 진리고 정답이고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나 같은 사람들도 약간 청개구리 성격이 있고 특히 이제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는 약간은 청개구리 성격이 있을 거예요. 자기 고집 세고 자기 주관도 뚜렷하면서도 남의 의견보다는 확실하게 자기 주관이 좋은 그런 게 삶에서 나쁘지 않죠. 사람이. 다만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것도 맞지만 적어도 다수가 선택을 하는 것들은 이유가 있다라는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작년 7월 기준으로 서울시의 택시 연료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쭉 한번 보시면 우리가 법인 택시와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근데 개인 택시 위주로 한번 보시면 전체 대수가 49,080세대입니다. 49,080세대예요. 그 중에서 LPG가 41,972대입니다. 그냥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전기가 6,478대인데 지금 전기 택시의 증가세는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거의 멈춘 상태라고 봐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 다시 이제 가스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나면서 전기 택시가 오히려 역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 휘발유가 41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고급 택시 중에서도 아주 개조를 하기 좀 걱정이 되는 아주 고가의 차량들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차량들이 이제 휘발유로 순수하게 굴리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경유가 있습니다. 58대입니다. 와, 49,000대에서 58대니까 정말 희귀한 차량이죠. 이건 아마 승합일 거예요. 근데 지금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은 아직 디젤 택시가 허가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젤 차량을 가지고 택시로 등록이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 공식적으로 디젤은 택시로 신차로 대폐차가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자, 기존 차량만 경유로 유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승합 차량일 거예요. 승합에서 스타렉스인가 그게 디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차량들만 소수 남아있고 그 차량들도 이제 대폐차는 다 가솔린으로 스타리아나 이런 걸로 아시죠. 그래서 이 경유는 아마 멀지 않아서 없어질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한 하이브리드죠. 근데 서울에 49,083분의 개인택시 기사님 중에서 하이브리드를 굴리는 분이 작년 24년 7월 기준으로 15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수소도 6명이 남았는데 저 수소 택시도 사실 많을 때는 꽤나 많았습니다. 2자릿수가 넘었죠. 근데 너무 불편해서 사실상 대폐차하면서 다 정리를 해버리셨고 싼 값에 넘기신 분들도 많고 물론 이제 보조금이 많아서 사실 손해를 크게 안 본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도저히 못하겠어서 정리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수도권 서울에는 6대 남았으니까 이제 멀지 않아서 수소 택시도 없어질 거고 경유 택시도 없어지겠죠. 멀지 않아서 한 몇 년 내로는 다
대폐차되면서 없어질 겁니다. 즉 경유 수소 없어지고 네, 하이브리드도 지금 150대 정도밖에 사실은 안 됩니다. 근데 법인을 보시면 1100대로 굉장히 많죠. 자, 요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어느 분이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이 이제 LPG 하이브리드를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분도 그거일 겁니다. 이 하이브리드가, LPG 하이브리드가 지금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증 사업이라는 건 보시면 택시 하이브리드 실증 사업은 환경부에서 국책 과제인 환경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2021년부터 개발해온 2리터급 LPG 풀 하이브리드 엔진 및 그다음 배터리 택시 차량에 적용해 진행하는 시범 사업이다. 자, 이건 순수하게 가솔린 개조가 아니고 LPG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예요. 그 실증 사업을 회사와 환경부 그다음 택시 이렇게 해서 자동차 회사랑 환경부 그다음 택시 회사 해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많지는 않아요. 5대인가? 뭐 개인 회사 4대 개인 1대 이런 식으로 해서 5대 정도인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차량들 회사 택시 법인의 1100대가 되는 저 중에서 한 1100대가 되는 저 정도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뭐냐? 라고 하면 바로 가솔린 하이브리드 LPG 개조예요. 자, 실증 사업을 한 건 순수 LPG를 하이브리드 차량 구조인 거고 이건 지금 일반은 구입이 불가능하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택시들이 하는 건 하이브리드 가솔린으로 싸게 나온 차량을 개조한 차량들. 보시면 니로 같은 것들도 있고 예전에 그런 싼 것들이에요. 저렴한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차량을 개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 택시가 저 정도 많으면 괜찮지 않나요? 회사도 괜찮다고 얘기는 합니다. 참고로 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에 고장률은 1% 전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어떨지. 자, 법인 택시는 왜 하이브리드를 LPG까지 개조해서 굴려도 괜찮을까요? 그걸 저는 법인 택시 회사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자, 법인 택시 회사는 1인당 일평균 221km. 자, 1인당이에요. 그러면 이 교대로 하니까 주야하면 적어도 한 450에서 500km가 넘는 거죠, 하루에. 자, 근데 이건 그냥 평균이죠, 평균.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450에서 500km 정도라고 보면 한 달만 해도 10만 훌쩍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택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연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괜찮아요. 지금 당장 돈이 하이브리드 개조하는 그건 차값은 택시 깡통보다 비싸겠죠. 근데 그러더라도 그걸 개조해서 연료비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그 개조업체들이 보통 이제 보증을 어떻게 해주냐면 2년 무제한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해줘요. 그게 법인 택시는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로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법인은 이제 그 보증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해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수많은 차량들을 작업하기 때문에 수십 대만 하더라도 엄청나니까 아마 더 보증을 해줄지도 모르죠. 근데 일반 개인이 우리가 작업하면 LPG 개조 작업하면 2년 무제한이 일반적인 형태예요. 이게 무제한이라서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2년이라는 제한을 생각해야죠. 즉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개조하고 2년 정도는 크게 고장이 높지 않다라는 통계가 있겠죠, 자기들이. 근데 그게 보증 기간이 지났을 때 3, 4, 5년이 지났을 때는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회사 택시는 괜찮냐 하면 어차피 회사 택시가 차량을 5년, 6년 쓰죠. 그리고 사실 돈을 뽑아내는 걸 생각하면 한 3년만 바짝 굴려도 이미 한 30만 킬로, 한 20년만 30만 킬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이미 돈을 이교대로 바짝 돌렸으면 뽑아낼 만큼 이미 한참 뽑은 지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하는 건 괜찮은 거죠. 회사 택시 입장에서는 24시간 차를 그냥 계속 굴릴 수 있으니까. 그럼 2년 안에 보증기간 내에서만 굴려도 이미 10만 킬로 후반이나 20만 킬로를 훌쩍 넘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죠. 돈 뽑아내는데. 그러니까 회사 택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개조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걱정이 없죠. 문제는 이제 우리 개인 택시죠.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 택시는 회사 택시만큼 굴릴 수가 없죠. 24시간 굴리질 못하죠. 우리야 길게 해봤자 12시간, 13시간이고 보통 한 11시간 정도 전후로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 월 기준으로 한 6,000km 정도, 6,500km 많이 타시는 분들이 한 7,000km 타고 1년 기준으로 그냥 70,000km 잡으면 되죠. 물론 그 정도도 일반 대비는 많이 타는 거지만 우리 택시 입장에서는 그 정도 하면 거의 성실하게 부지런히 하신 분들이다. 1년에 70,000km라고 하면. 문제는 2년 140,000km 정도는 괜찮겠죠.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주행거리 많은데 문제없는 기사님들도 많은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 택시 보면 가끔 이제 300,000 km, 400,000 km 탄 기사님들 계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분이 그 차량을 400,000 km, 500,000 km 탔다라고 해서 그 차량이 다 400,000 km, 500,000 km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사님들마다 관리하는 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차량의 상태가 또 차량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러면 이게 한 300,000 km 탔어. 솔직히 300,000 km 타면 이제 하체 털 거 한번 부식료 다 털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엔진 미미 뭐부터 시작해서 미션도 뭐 웬만한 뭐 갈아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엔진도 뭐 재생이 됐던 좀 손을 좀 봐야 되겠죠. 솔직히 30만 넘어가면 돈 들어갈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거든요, 기사 입장에서는. 그럼 이렇게 목돈 한 번에 500,000원, 100만 원씩 훅훅 들어갈 거면 차라리 바꾸자라고 해서 바꿔버리는 기사님들이 많죠. 목돈이 들어가거나 혹은 장고장이나 뭔가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 어떤 기사님이 이걸 30만 킬로, 40만 킬로 탔는데 문제 없던데요 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그분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가 되기 전에 이미 자잘한 고장이 많았고 스트레스 받은 기사님들은 다른 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네. 혹은 그 정도까지 안 타고 그냥 중고간가를 손해 보더라도 그냥 바꿔버린 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사님이 많이 탔다라고 해서 이 차는 무조건 거기까지 고장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반대로 다른 기사들은 그러면 왜 다 400,000 원, 500,000까지 안 타냐? 30만 넘게 고장이 안 나야 되지 않냐라고 반문을 해야 되겠죠. 네. 자, 다시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보시면 서울 기준으로 6년에 법인 택시 평균 운행 거리가 한 56만 킬로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 회사 택시 50만 킬로가 있나요, 차가? 뭐 물론 이제 그런 데가 있죠. 지금 김포나 고양이나 이런 데는 법인 택시에 자리가 없대요. 그럼 그런 곳들이야 뭐 들어가면 결국은 이제 뭐 30-40만 킬로짜리도 타야죠.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반대로 이제 지금 기사가 너무 많은, 그러니까 빈 택시가 너무 많은 지역들도 있거든요.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온다는 거겠죠. 택시가 너무 과잉이고. 그런 곳은 당연히 기사 일자리가 넘치겠죠. 그래서 그런 곳들은 오히려 신입을 자기 회사로 꼬시려고 신차내 주고 그런 데도 있대요. 그 정도로. 그런 곳에서 사람 뽑으려고 하는데 400,000 킬로짜리 차 주면 솔직히 스트레스 받아서 안 하죠, 요즘에는. 네. 그래서 회사 택시도 상황이 다르다.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400,000 원, 500,000 원을 굴리는 곳들은 이제 별로 없을 거예요. 한 30만만 돼도 이제 기사님들은 약간 닭발이 나와 있고 "좀 바꿔 줬으면 좋겠는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번호를 기다려야 되지만. 자, 그러면 단순 계산해 보면 우리가 소나타 가스 기준으로 2,400, 2,300, 2,500 이죠. 다 넣으면, 옵션 다 넣으면 2,500 이고 뭐 2,400 정도라고 할 때,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3,200 이요, 기본 시작이. 자, 3,200 대략 한 800, 900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4,200 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랜저가 그냥이 뭐 3,000 중반이라고, 3,000 중반, 초중반이라고 할 때 대략 뭐 비슷하죠. 900이나 1,000만 원 정도 비싸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비용이 대략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가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비용이 있어요. 단순히 800에서 1,000이 비싸다. 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개조 비용. 그 LPG 대표적으로 개조해 주는 개조 비용 업체가 대략 차량에 따라서 350에서 450만 원이래요. 그러면 단순히 소나타를 개조할 때, 한번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LPG로 개조할 때 LPI 개조하면 800에서 대략 한 1,100만 원, 1,200만 원이 더 비싸죠. 그랜저 기준으로 봐도 대략 한 1,300, 1,400이 더 비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랜저 택시를 뽑는 것보다 하이브리드에
LPI 개조를 하면. 그래서 뭐 캠리 하이브리드도 있고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감당해야 되냐. 차라리 그러면 진짜 연료비를 생각한다면 그랜저가 그러니까 전기차가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계산기 두들겨 보고 분명히 연료비를 절감하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LPG 개조까지 해버리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냐. 심지어 그것도 2년 보증이고 그다음 개조해버리면 이제 현대나 기아에서는 적어도 파워트레인 관련한 보증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수리가 아예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들이 다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다음 연료비를 줄이긴 하지만 문제는 초기에 목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돈 생각하면 차라리 연료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전기차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개인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서울의 개인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156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그냥 대부분은 가솔린 하이브리드일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프리우스도 3세대, 4세대 그 하이브리드를 판매했고 그다음에 캠리도 택시를 판매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캠리는 아직 택시로는 팔지 않는데 그것도 아마 판매량이 조금 지나서 조금 하락하면 택시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이브리드의 대부분은 가솔린 하이브리드 순수하게 그 차로 타시는 분들일 거예요. 개인 기사님들 중에서 하이브리드인데 LPI까지 개조한 분은 굉장히 소수다라고 법인은 이제 그나마 1000대 넘으니까 좀 많긴 한데 그것도 전체 대수 대비하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최근에 그나마 이게 숫자가 왜 많이 증가했냐 하면 소나타 K5가 회사 택시조차도 받지 못하면서 K5는 안 나왔고 그다음 소나타는 기존 건 뉴라이즈 끝나버리면서 공백이 붕 떴던 때가 있죠. 근데 그때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차량을 연장하면서 버텼어요. 근데 회사 택시 기사님들은 버틸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는 뭐 차가 40만 50만 킬로 넘어가면서 뭐 너무 주행거리 자체가 많은 차들이니까 우리 개인 택시 기사님은 차량 뭐 7년 9년 해도 그만큼 안 되잖아요. 근데 회사 택시는 빡빡하게 굴린 차량들은 이미 40만 50만을 넘었어. 차량을 연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차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바꿔야 돼. 근데 거기에서 차가 없었어요. 그때 소나타랑 K5 다 없었어요. 그래서 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법인 택시도 그 전기차를 사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걸 뽑아서 그걸 개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한참 뭘 많이 했냐면 그 하이브리드 제일 싼 니로나 그 급의 차량들이 대량으로 저기 용인에 LPG 개조하는 데 가서 개조 작업을 한 번에 수십 대씩 이상씩 막 많이 했어요. 최근 사이에. 그 소나타랑 K5 없던 공백대. 그때 늘어난 거예요. 이 하이브리드가. 즉 예전부터 꾸준하게 회사 택시들이 썼던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없어서 그나마 그걸 개조하면서 최대한 연료비를 절감하면서 어차피 2년 보증해 주니까 무제한으로 회사 택시는 빡빡하게 굴릴 수 있어서 그게 마케팅 먹히면서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시 그렇게 안 뽑죠. 차라리 그럴 거면 회사 택시들이 전기 택시를 뽑거나 아니면 그냥 소나타를 지금 회사 택시 보면 대부분이 소나타 K5로 그냥 쫙 바뀌고 있잖아요. 그냥 그게 대세라는 거죠. 자, 문제는 그냥 그러면 LPI 개조 안 하고 단순 연료비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이게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한 18에서 19 정도가 나온대요. 적당히 타시면. 괜찮죠? 그러면 우리 개인 택시 기사님이 1년에 7만 타고 18km per 리터로 나누면 한 3,888. 그럼 여기에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서울 기준 가솔린 가격이 1,770원이 평균입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대략 688만 원의 연료비가 들어요. 자, 1년에 7만 킬로 타시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개조 안 한 그냥 순수 그랜저 하이브리드 개인 택시 기사님이 대략 한 연료비가 600 중후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월 기준으로 대략 한 57만 원이죠. 자, 그러면 이거 LPI 대비 보조금 받는 LPI 대비로 하면 대략 거의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절반. LPI 그러니까 그냥 가스 그랜저에 보조받는 거기에서 절반 수준이 연료비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보십시오. 뭐 60만 원, 60 몇만 원 월 아끼는 건 맞아요. 근데 그 60 몇만 원을 2년 타면 차값은 얼추 퉁쳐지긴 합니다.
차값 차익만큼 1년 반, 2년 정도 타면 퉁 쳐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계속 타진 않잖아요. 계속 타지 않는, 그러니까 계속 탈 수도 있지만 이게 차값 자체가 비싸면 또 우리가 나중에 또 대폐차할 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강가가 너무 심해져요. 어차피 2천만 원 중반 정도의 소나타나 K5 같은 건 솔직히 강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700~800만 받아도 요즘에는 뭐 옛날처럼 많이 안 타니까 몇 년 타고 한 3~4년 타고 팔아도 한 700~800~600만 받아도 나쁘지 않죠. 그 정도는. 그리고 거기에서 감가가 있긴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차값 자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선 제일 싸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그 차량이면 감가가 얼마일까요? 자, 기본적으로 영업용 번호판으로서요. 영업용 번호판이 달려버리면 차량 감가가 굉장히 쌉니다. 완전 그냥 후려치죠. 중고상에서 매입할 때. 게다가 거기 천장을 뚫었고 천장 작업 택시 뭐 작업을 해야 되니까 다시 그 문제도 돈이 또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문제는 거기에서 4천 얼마 주고 샀는데 이게 택시 번호판까지 달렸고 천장도 뚫려 있고 개조해야, 그거 다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럼 매입하는 데가 적은 거예요. 당연히. 심지어 그 하이브리드인데 주행 거리까지 많아. 한 3년 탔어. 한 25만, 30만 킬로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엔카 가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차값이 똥값이에요. 그러면 그 감가, 차는 4천 얼마 주고 샀는데 팔 때 1,000만 원 받아도 한 3천만 원 이상이 까인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랜저는 하이브리드라고 연료비 아낀다고 생각했는데 3년 타고 22만, 23만 되잖아요. 1년 7만씩에도. 3년만 딱 타고 팔아도 거의 감가가 3천만 원 이상일 건데 그 3천만 원 까이는 돈이면 소나타를 사고도 남거든요. 2,500에 한 700, 600 받아도 이건 2천만 원이 채 안 까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뭐 고장이나 이런 걸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가솔린을 넣는 하이브리드도 있겠지만 이게 은근히 가스 차보다 저는 택시로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가솔린 차를 탔는데 가솔린 차도 타고 가솔린 하이브리드도 탔어요. 그 기존에 택시 할 때 프리우스도 택시를 잠깐 했습니다. 이것저것 차만 엄청 바꿨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건 딱 타신 분들만 경험하는 건데 정말 의외의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가솔린 차를 타면서 불편했던 게 뭐냐면, 충전소는 요즘에 셀프 충전소가 아주 소수 나와요. 근데 아직은 가스 충전소는 대부분이 그 화재 위험 때문에 그 지원이 다 존재하고 우리가 충전을 하는 게 아니죠. 맞죠? 그래서 셀프 가스 충전소는 거의 없어요. 소수 있긴 합니다. 시범 사업으로 있긴 한데 그냥 가스 충전소는 다 직원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어주기만 하면 되죠. 당연히. 그리고 가스는 연료가 우리가 옷에 묻거나 뭐 냄새가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가스 자체는 냄새가 나지만 요즘에는 뭐 가스가 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가스가 뭐 몸에 묻는 것도 아니고. 자, 가스가 냄새가 나거나 그런 건, 차에서 냄새가 나는 건 없죠. 근데 가솔린 택시를 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가솔린에는 이제 그 셀프 주유소가 너무 많아요. 돈이 안 되니까. 그 셀프 주유소가 많은데 거기에서 문제가, 다른 사람들이 기름을 많이 흘려요. 기름을 이렇게 넣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넣으려고 막 털거든요. 털기도 하고 그 약간 남은 것들이 흐르기도 하고 이런 게 그냥 일상이에요. 그럼 바닥에 기름이 많이 흘려 있어요. 의외로. 그러면 우리가 셀프 주유소 갔는데 내가 택시라고 넣어줍니까? 안 넣어줘요. 그럼 내가 넣으러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넣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이 흘린 그 기름이 내 신발 바닥에 묻어요. 야,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라고 하겠지만 별것 아니지만 우린 차에 오래 있잖아요. 8시간, 10시간, 열 몇 시간씩 있잖아요. 겨울에는 히터 털어야죠. 히터 틀면 어떻게 되냐. 그 중앙으로 하면 피부가 건조하죠. 눈도 건조하고. 그래서 창문이나 아니면 바닥으로 하잖아요. 근데 바닥으로 하면 내 신발 바닥에 계속 주유하면서 묻었던 그 기름이 매트 바닥이랑 신발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발유 냄새가 바닥으로 하면 실내에 꾸준하게 퍼져요. 이게 너무 불편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뜬금없이 제가 그 가솔린 차도 하면서 더 깨끗하고 더 뭐 편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가솔린으로 택시 굴리면서 '와 이거 너무 불편하다. 야 이걸' 근데 그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여러분들이 셀프 주유소 가면 휘발유 흘린 게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점이고, 또 두 번째는 신기한 게, 사실은 연료비는 가스보다 그 가솔린이나 디젤이 비싸잖아요. 근데 돈이 별로 안 남는지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그 주유소는 주유를 웬만큼 해도 세차 비용이 비싸요. 꽤나 비쌉니다. 반면에 우리가 택시는 어때요? 그냥 일반 충전소도 마찬가지지만 택시 많이 쓰는 충전소는 가면 많아봤자 2,000원, 3,000원. 아니면 싼 곳은 그냥 택시 진짜 뭐 전문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복지 충전소나 가면 그냥 1,000원이에요. 맞죠? 심지어 이제 없는 것도 그냥 그 지역 택시고 일정 이상 넣으면 아예 없어요. 그냥 세차는 공짜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세차 가지고 뭐 그러냐 그러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택시만 하더라도 보통 하루 반, 연료 쓰는 게 하루 반 이틀이고, 그리고 그 충전하고 뭐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자동 세차를 돌리시잖아요. 별로 아무런 고민 없이. 뭐 한 달에 한 5번, 10번만 하더라도 그걸 2,000원씩만 내면, 네, 20,000원이죠, 10번. 근데 그걸 만약에 5,000원, 6,000원이에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별것 아닌데 이 세차비도 엄청 비싸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주유소는 밤에 문 닫는 곳들이 요즘에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저도 그걸 경험했으니까. 전기차 타기 전인 2년 반 전에 저도 경험했으니까 지금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돈이 안 되니까 인건비랑 이게 안 나와서 주유소들이 문 닫은 곳들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새벽 시간에 기름을 넣는 게 은근 불편합니다. 하지만 택시 많이 가는 뭐 충전소나 가스 충전소 이런 곳들은 상당수가 문을 열죠. 새벽이나 뭐 24시간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은근 새벽 시간에 충전하거나 기름 넣을 때도 가스 충전소 대비 주유소가, 네, 불이 떠서 갔는데 막상 내비상에는 켜져 있어. 근데 갔는데 문 닫은 곳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제 준비하시는 기사님들 입장에서 아마 그거일 거예요. 이제 계산기로 두들겨 보죠. 이게 현실에 맞닥뜨리지 않고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야 단순히 연료비가 많이 적게 드네? 차액으로 충분히 남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걸 막상 현실에 이렇게 딱 해서 택시를 해 보면, 왜 이렇게 보십시오. 왜 수많은 저 49,000 기사님들 중에서 왜 41,900 기사님이 LPG를 하고, 그다음에 그나마 전기로 6,400 기사님이 하고, 왜 연료비로 굉장히 많이 아낄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로 고작 156 분밖에 안 하실까요? 심지어 그냥 휘발유로 하는 기사님이 더 많고 하이브리드로 하는 기사님이 왜 적을까요? 네,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해 보고 싶으면 하셔도 되죠. 뭐 내 돈으로 내가 차 사는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택시는 상관없어요. 내가 세금만 내겠다 그러면 서울은 상관없습니다. 뭐 디젤만 등록이 안 되지, 그 외에는 가솔린을 하든 뭐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하든 뭘 하든 다 등록 가능해요. 그리고 고급차를 뭐 3억, 4억짜리를 뽑든 뭐 얼마를 뽑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서울은 소형 택시도 등록이 가능하죠. 다만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몇 년 전에는 그래도 소형 택시 있었고 저기 성남에는 경차 택시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많은 기사님들도 결국은 다 고민해 보고 경험해 보고 가장 이상적인 선택지를 하면, 결국 그분들이 괜히 소나타를 기다리고 중형 택시 2리터 가스 택시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개개인들이 고민을 해 보셨을 거잖아요. 그럼 왜 저렇게 41,000명이 넘는 저 많은 기사님들이 결국은 LPG 가스 택시 보조금 받으면서 2리터짜리 중심, 혹은 뭐 3.5리터 그랜저 K8도 있긴 하지만 왜 2리터 그걸로 하실까?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고민을 하고 그 결론이다. 물론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제 가스 택시가 안 나오면서 LPG로 많이 넘어갔지만, 전기로 넘어갔지만 그분들도 지금 상승세가 멈췄고 거의 오히려 다시 진입하는 기사님들, 그러니까 전기로 진입하는 기사님들보다 빠져나오는 기사님들이 엄청 많으세요, 지금. 그래서 전기 택시 매물이 엄청 많잖아요, 네, 시장에. 엔카 같은 데서도 전기 택시 매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전기 택시도 성격은 비슷해요. 이게 오래 타야 되는데 오래 안 타고 한 3년 타면 중고 감가가 너무 심해요.
그랜저도 그렇고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전기 택시도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니까 얘들이 중고 감가가 너무 심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배터리나 일반 차보다 훨씬 이제 많이 탔을 때 돈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게 과연 25만 킬로 30만 킬로 탔을 때 문제가 없을까? 제가 기존에 프리우스 그 하이브리드 탔을 때 그 카페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략 보면 한 30에서 40만 킬로 사이에서 배터리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교체해야 돼요. 근데 그나마 그 프리우스는 사실 하이브리드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신뢰도가 가장 높은 괜찮은 차예요. 그거조차도 30에서 40만 킬로 정도의 배터리가 나가고 그거보다 쪼끔 빨리 나가는 분들이 20만 킬로대에서 나가요. 네. 근데 그래도 그건 내구성 좋고 괜찮기 때문에 그나마 택시로 좀 팔렸죠. 근데 그거보다 물론 더 좋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국산 하이브리드 차는 아무래도 내구성이나 신뢰성 면에서는 쪼끔 낮겠죠. 그러면 그 차들이 20 몇만 킬로 30 몇만 킬로 탔을 때 뭐 하이브리드 쪽에 고장이 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될까?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고장 나면 어차피 완전 코 깨는 거예요. 고장 나면 어차피 수리해서 팔아야 되니까 많이 못 받는 데다가 심지어 그 전기 관련 수리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걸 안 고치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고장 나서는 이미 코 깨기 때문에 그 수백만 원 수리비 쓸 거고 그다음 그렇게 해서 중고 감가도 많이 된 걸 별로 못 받는 데다가 수리비까지 하면 사실상 네, 앞으로 연료비는 아낀 것 같은데 뒤로 코가 깨지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이 물론 "왜 그렇게 이제 고장 날 걸 얘기하냐?"라고 하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2 리터 택시를 가장 많이 하실까요? 결국 그게 가장 스트레스 없고 가장 고치기 쉽고 고장이 나도 수리할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고 뭐 현대 기아의 기본 서비스 센터도 있지만 사설에서도 좀 싸게 수리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정보도 주변 기사님에서 구하기도 쉽고 그 뭐 카톡방이나 기사님들에게 이거 지금 뭐 미션 교체해야 될 건데 잘 하시는 곳 아니면 재생으로 괜찮은 곳 아십니까?" 그러면 이미 그 경험이 너무 많은 기사님들이 많아요. "장안평 어디 가면 잘한다. 어디 가면 잘한다. 뭐 어디에서 좀 싸게 했다." 그런 게 너무 정보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몇백 대밖에 안 되는 휘발유나 하이브리드를 해 보십시오. 그 정보 자체를 공유하는 게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어디 하소연해도 그 몇백 명 안 되는 기사님들 사이에서 정보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고 초기 비용도 적게 들면서 나중에 또 처분할 때도 그나마 중고 감가가 덜하면서도 스트레스 가장 적은 게 사실은 2 리터 가스 택시예요. 다른 거 하고 싶을 거예요. 나는 기존에 있는 택시 기사들과 다르게 보이고 싶어서 나는 뭐 다르게 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고 싶겠지만 웬만하면 무난하게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무난무난하다."라고 그냥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렇게 수소 택시나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휘발유 혹은 전기로 하는 분들도 다 생각이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하신 거예요. 뭐 이게 몇백만 원도 아니고 최소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다 고민을 많이 하고 나름의 상황에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이유들이 있긴 해요. 근데 굳이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시작은 2 리터 가스 택시 한번 시작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해 보면 쪼금 다른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이것저것 다 해 봤거든요. 대형 택시도 해 보고 가솔린 택시 해 보고 가솔린 하이브리드 해 보고 네. 이것저것 다 해 보니까 왜 많은 기사님이 2 리터 택시로 그냥 꾸준하게 그냥 대배차만 하면서 타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둘러 많은 비용과 시간을 쓰고 이제서야 다시 소나타 택시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제서야 저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본 거고 많은 기사님들은 저한테 이제 그러시는 거죠. "야,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 아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다 쓰고 낭비했잖아요. 저를 보고 그냥 뭐 "내가 진짜 하이브리드 하고 싶다. 심지어 그 하이브리드를 LPG까지 개조해서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하세요. 하셔도 되는데 네, 그냥 무난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시작하시는 거면. 자, 감사합니다.